밤마다 옆집에서 쇠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하는가 싶었다. 하지만 새벽 2시, 3시에도 멈추지 않으니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여보, 그냥 철문 고치는 거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는 계속 문 쪽을 향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가 내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엄마, 어제 옆집 지하에서 사람 목소리 들었어. 그 말 한 줄에 심장이 비닐봉지처럼 구겨졌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장을 보러 나가면서도 나는 옆집 현관을 힐끔거렸다. 한 손에는 무가, 다른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녹음 버튼은 이미 켜져 있었다. 대문 앞 배수구에서는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금방 닦아낸 듯한 물기, 먼지가 닿지 않은 모서리 라인. 늘 칭찬받던 그 집의 정갈함이 그날따라 섬뜩하게 보였다. 옆집 주인 한도영 씨는 동네에서 제일 좋은 사람으로 불렸다. 폐지 줍는 할머니께 뜨끈한 어묵 국물을 건네고 김장철이면 배추를 나누고 어린이집 바자회에도 항상 제일 먼저 봉사하러 나오던 사람이었다. 나 역시 무거운 쌀자루를 들어준 적이 있어 고마워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밤마다 쇳소리가 났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나는 결국 일일이에 전화를 걸었다. 옆집에서 이상한 소음이 계속 나고 아이가 지하에서 누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곧 한도영 씨가 문을 열었다. 그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소음 민원이군요. 오늘 철제 선반 조립했어요. 죄송합니다. 들어와 보세요. 경찰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 거실만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이상 없습니다. 조심해 주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나는 물었다. 지하실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희는 반지하라 지하실이 없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말도 닫혔다. 그러나 쇳소리는 그날 밤에도 이어졌다. 배수구 락스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다. 나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이가 과장한 건 아닐까? 그러다 분리수거 날 터진 검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흰 천조각, 작은 리본, 눅눅한 털실, 그리고 찢긴 옷라벨. 나는 떨리는 손을 숨기며 무심한 척 사진을 찍었다. 그날 밤 단톡방에 올라온 실종 전단지를 다시 보았다. 지난달부터 사라진 중학생. 마지막 목격 장소는 역. 그 아이의 가방에 달린 리본이 내가 본 리본과 너무 닮아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옆집 뭔가 이상해.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대꾸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지난번에도 경찰이 다 확인했잖아.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밤 아이가 잠에서 깨어 베란다에서 속삭였다. 엄마, 저 집 창문 불이 안 꺼져. 사람 말소리도 들려. 나도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 같기도 배관 소리 같기도 했다. 그러나 내 귀에는 분명히 살려주세요라는 모양이 얹혀 들렸다. 나는 또다시 일일이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번엔 순찰차만 돌고 갔다.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마음도 닫혔다. 그 후 혼자 움직이기로 했다. 동네 세탁소 아주머니께 조심스레 물었다. 저 집 밤에도 세탁기 돌리나 봐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거긴 락스랑 표백제를 한 달에 몇 통씩이나 시키더라니까. 표백제, 락스, 철제 선반, 지하실이 없다는 말. 그리고 우리 아이의 쉰 목소리. 나는 우리 집 베란다, 난간에 작은 보이스 레코더를 붙였다.
그날 밤을 꼬박 세우고 다음날 파일을 들어보았다. 쇳소리, 끌리는 소리, 낮고 쉰 신음, 그리고 작은 단어 하나. 물. 나는 휴대폰을 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때부터 기록을 시작했다. 날짜, 시간, 냄새, 택배 회사 이름, 박스 크기까지. 그리고 자주 눈에 띄는 이름. 노란재단 복지물류. 검색해보니 동네 복지관과 연계된 봉사단이었다. 나는 단톡방에 물었다. 혹시 노란재단 봉사단 아세요? 한 엄마가 답했다. 우리의 도시락도 받았어. 총무가 되게 친절해. 이름이 한 모였던 것 같은데. 그 순간 뒷목이 서늘해졌다. 나는 모든 걸 모아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단순했다. 골목의 착한 이웃, 밤마다 들리는 쇳소리. 새벽 5시 답장이 도착했다. 오늘 오전 10시 골목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가 자리를 지켰다. 기자는 젊었고 눈빛이 매서웠다. 그는 내 자료를 조용히 훑더니 말했다. 경찰은 소음 민원으로만 처리할 겁니다. 우린 아이 실종 위험으로 가야 해요. 혹시 CCTV 확보 가능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골목엔 CCTV가 없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편의점, 빵집, 학원 입구에 있어요. 같이 가보시죠. 그와 함께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았다. 주인들은 처음엔 꺼렸지만 내 떨리는 눈과 기자의 명함에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한 장면을 잡았다. 이틀 전 저녁 우리 아이가 집을 나간 시간대. 빵집 앞 CCTV 화면 오른쪽에 작은 모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뒤를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가는 어두운 패딩 차림의 남자. 그의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거기엔 익숙한 로고. 노란재단. 나는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다. 기자가 낮게 말했다. 이제 경찰로 갑시다. 우리는 곧장 관할서로 향했다. 형사는 중간까지 듣더니 말했다. 엄마 마음은 이해하지만 확정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그분은 봉사활동도 하시는 분이에요. 기자가 낮게 웃으며 대꾸했다. 형사님, 오늘 밤 또 아이가 사라지면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시겠습니까?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이폰 위치 추적 동의하시죠? 마지막 신호라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제 아이 계정에 접속했다. 작은 초록점이 화면에 나타났다. 우리 집과 거의 겹치는 범위.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집에 없던 시간, 신호가 한 칸 옆으로 밀려 있었다. 기자가 말했다. 와이파이 자동 연결일 수도 있어요. 혹시 그 집 라우터 이름 아세요? 나는 대답했다. 블루라이트 2기가 우리 아이가 며칠 전 물어봤었어요.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에 순찰차를 더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강제 진입은 영장이 필요합니다. 나는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영장을 부탁드려요. 아이가 위험해요. 형사는 고개를 숙였다. 부탁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끄고 베란다에 서 있었다. 골목은 고요했고 옆집 창문 불은 밤새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자정 무렵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긴급 출입 승인을 받는 중이에요. 단 한 가지 현장 압박이 필요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무엇이든 할게요. 곧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지금 골목 끝에 모여주세요. 제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얘기예요. 순식간에 10여 명의 엄마들이 모였다. 우리는 골목 입구에서 초를 켰고 손팻말을 들고 누군가는 라이브 방송을 켰다. 시청자는 급격히 늘어났고 댓글은 불타올랐다.
그때 골목에 사이렌이 울렸다. 순찰차와 형사차, 기자까지 도착했다. 형사가 물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옆집 대문벨이 눌렸다. 한도영 씨가 문을 열었고 그는 우리를 보자 관자놀이가 살짝 떨렸다. 형사가 말했다.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봉사 물품 정리 중입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깨끗했고 부엌도 정갈했다. 그러나 나는 철제 선반을 보았다. 그 뒤에 무언가 숨어 있다는 직감이 왔다. 형사가 선반을 밀었지만 볼트로 고정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기자가 손전등을 비췄다. 몰딩 라인이 선반 밑에서 끊겨 있었다. 숨은 무늬 흔적이었다. 형사가 낮게 말했다. 선반을 떼겠습니다. 한도영 씨가 급히 막았다. 위험합니다. 제가 공구를. 그러나 경찰은 전동 렌치를 꺼냈다. 볼트를 풀자 선반이 밀리며 드러났다. 두꺼운 철문, 작은 숨구멍. 그곳에서 차가운 공기와 함께 희미한 울음 냄새 같은 것이 올라왔다. 철문이 열리고 축축한 계단 아래 작은 팔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나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차갑고 떨리는 몸. 그리고 그 뒤 두 아이가 더 있었다. 멍한 얼굴로 고개를 젓는 아이들. 사슬은 풀렸지만 손목 자국은 선명했다. 엄마들의 울음소리와 형사들의 외침이 뒤엉켰다. 한도영 씨는 현관 쪽으로 달아났으나 기자가 막아섰고 경찰이 붙잡았다.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착한 일 하려 했을 뿐인데. 그날 밤 뉴스 속보가 떴다. 골목의 착한 이웃, 지하에서 아이들 발견. 이후 수사는 노란재단 복지물류와 복지관의 부패까지 드러냈다. 보고서 속 숫자, 아이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일부는 사라져 있었다. 재판이 열렸고 한도영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복지관 담당자 몇몇도 함께 법정에 섰다. 골목은 바뀌었다. CCTV가 설치되고 지자체는 10분 수색 규칙을 만들었다. 복지관은 감사를 받았고 노란재단은 해산했다. 사건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나는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에조차 심장이 도망쳤다. 아이의 악몽을 달래며 숨을 새며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물소리 말고 새소리 듣고 싶어? 나는 웃으며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날 기자에게 연락이 왔다. 엄마가 시작하신 겁니다. 검찰이 복지 라인까지 확대 수사합니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작은 단지 밤마다 나는 쇳소리에 잠을 못 잔 한 엄마였을 뿐인데 동네 어귀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렸다.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이웃에게 감사. 사람들은 내게 용기라고 했지만 나는 그저 엄마였을 뿐이다. 아이 냄새 맡으며 사라지는 사람이니까. 오늘도 베란다 난간에 작은 레코더를 둔다. 소리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귀를 닫지 말자. 아침이면 단톡방에 안부를 묻고 오후에는 학교 앞에서 엄마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밥을 먹는다.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속삭인다. 오늘도 듣자. 오늘도 보자. 오늘도 지키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께 묻는다.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 대수롭지 않게 넘길 건가요? 아니면 한 번 더 문을 두드려 보실 건가요?